혹시 여러분은 믿을 수 없는 엄마의 직감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오래전 불길 속에서 딸을 잃었지만 세상 누구도 몰랐던 단 하나의 진실을 엄마였기 때문에 끝내 알아냈습니다. 오늘 저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윤정입니다. 어느 무더웠던 여름, 저와 남편은 2살이 막 된 딸 수아를 데리고 강원도의 한 해안 리조트로 가족여행을 떠났습니다. 일상에 치여 지쳐있던 우리에게 이 여행은 작은 선물이자 숨통이 트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아이와 함께 걷고 파도 소리를 들으며 웃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 무렵 수아는 이제 막 엄마 아빠를 또렷하게 부르기 시작했고 작은 입술에서 그 소리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로비 옆 카페에서 잠시 앉았습니다. 남편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웠고 저는 수아에게 주스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들고 있던 작은 인형을 의자 밑으로 떨어뜨렸습니다. 허리를 숙여 인형을 꺼내는 사이 수아가 종이컵을 엎질러 바닥이 흥건해졌습니다. 아이고 수아야, 옷 다 젖었잖아. 저는 당황해서 가방에서 휴지를 꺼내 허둥댔습니다. 아이는 울먹이며 제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옆자리에서 의자가 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 티슈 한 묶음을 내밀며 다가왔습니다. 이걸로 닦으세요. 아이가 놀라서 온 거예요. 그녀는 제 손을 덮으며 휴지를 건네고 수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혼낸 거 아니야. 그냥 주스가 조금 흘렀을 뿐이야. 낯선 이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에 수아의 울음이 금세 잦아들었습니다. 아이가 멀뚱히 여자를 쳐다보자 그녀는 장난스럽게 손가락으로 코를 톡 건드렸습니다. 이 예쁜 공주님 얼굴이 울음으로 구겨지면 안 되지?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서. 제가 허겁지겁 고개를 숙이자 그녀의 옆에 있던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희도 조카 키우는 거 도와주다 보면 맨날 이런 일 당해요. 애들은 원래 그래요. 맞아요. 안 그러면 애가 아니죠? 여자는 부드럽게 웃으며 마지막 남은 얼룩까지 닦아주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부부는 따뜻하고 다정해 보였습니다. 여행길에서 스쳐간 작은 친절이 괜스레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저녁 무렵 우리는 리조트 내 키즈카페에 들렀습니다. 알록달록한 공이 가득한 풀장 속에서 수아는 까르르 웃으며 놀았습니다. 저는 아이가 뛰노는 모습을 보며 잠시 행복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놀던 또래 여자아이가 수아의 손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와, 예쁘다. 나도 저거 해보고 싶어. 그 아이가 가리킨 건 수아가 늘 차고 다니던 분홍 팔찌였습니다. 작은 알파벳으로 SUA라고 새겨져 있는 돌잔치를 앞두고 제가 직접 맞춘 팔찌였습니다. 혹시라도 잃어버릴까봐 또 언젠가 커서 보여주고 싶어 매일 채워주던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이거 내 거야. 수아는 아직 어눌한 발음으로 대답했지만 그 아이는 잠깐만 하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순간 멈칫했지만 옆에 있던 아이 엄마가 미안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잠깐만 해보자고 해서요. 바로 돌려드릴게요. 네, 괜찮아요. 근데 꼭 다시 수아한테 달아주세요. 이건 우리 애한테 특별한 거라서요. 그날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습니다. 수아는 금세 다시 팔찌를 차고 놀았고 저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순간이 훗날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줄은 그때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밤바다는 고요했습니다. 리조트 발코니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들으니 오랜만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낮 동안 신나게 뛰놀던 수아는 금세 골아떨어졌고 작은 몸을 웅크린 채 천사처럼 자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잔잔한 숨소리를 들으며 남편과 저는 맥주캔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좀 살 것 같아. 남편은 바다를 바라보다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게. 집에서는 늘 전쟁통 같았잖아.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아가 엄마 아빠 부르기 시작하니까 하루하루가 다 새로워. 힘들다가도 그 소리 들으면 다 잊어버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캔을 부딪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소소하지만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며 밤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생각보다 너무 짧게 끝나버렸습니다. 새벽,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각.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 실수로 경보기를 건드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코끝을 찌르는 매캐한 냄새가 순식간에 방 안을 파고들었고 곧 복도에서 사람들의 다급한 발소리와 비명이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불이야, 불났어. 귀를 찢는 절규가 들리자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곧장 문을 열었습니다. 두꺼운 연기가 방 안으로 밀려들며 눈이 따갑고 목이 막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수아의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는 이미 놀라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고 남편이 아이를 안아들며 소리쳤습니다. 윤정아, 빨리 나가자. 우리는 허겁지겁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이미 연기로 가득 차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보등이 붉게 깜빡이며 사람들의 공포를 더했습니다. 옆방 문이 벌컥 열리더니 젊은 부부가 아이를 안고 뛰쳐나왔고 누군가는 울부짖으며 가족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밀치며 비상구를 향해 몰려갔습니다. 계단으로 가야 돼.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도 못 가 굉음과 함께 천장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화염이 계단 입구를 집어삼켰고 뜨거운 열기가 피부를 태우듯 스쳤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반대편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남편이 저를 향해 외쳤습니다. 윤정아, 이쪽으로 와! 그는 수아를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떠밀려 저는 엉겁결에 다른 방향으로 휩쓸렸습니다.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윤정아, 내가 수아 안고 갈게! 남편은 아이를 품에 안고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짐을 챙기려다 연기에 휩싸여 남편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비상계단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로 붐볐고 연기의 시야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끔찍한 장면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계단에서 누군가와 부딪혀 중심을 잃고 몸이 휘청거린 것입니다. 수아야! 그 짧은 순간 남편의 팔에서 아이가 빠져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순식간에 사람들의 발과 연기에 휩쓸려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미친 듯이 손을 뻗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구조대가 우리를 밖으로 이끌었을 때 제 손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잿빛이 되어 중얼거렸습니다. 놓쳤어. 내가 수아를 놓쳤어. 그 후 소방대원들이 수습한 작은 시신 하나가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불길과 연기로 온전히 알아볼 수 없는 상태였고 주변 상황은 모두 그것이 제 딸 수아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죄책감에 눈물을 흘렸고 저는 현실을 부정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세월은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약이라고 했습니다. 언젠가는 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제게 닿지 않았습니다. 수아를 잃은 순간 제 안의 시계는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또다시 버텨야 하는 고통의 시간이 주어졌다는 사실만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처음 몇 해는 그저 집안에서 거의 나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앉아 수아의 사진만 바라보다가 밤이 되었고 부엌에 가서 물 한 잔 마시고 다시 돌아와 사진을 끌어안은 채 잠들곤 했습니다. 꿈속에서 수아가 저를 불렀고 저는 손을 뻗었지만 언제나 잡을 수 없었습니다. 땀에 젖어 눈을 뜨면 베개가 젖어 있었고 심장은 주체할 수 없이 뛰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저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윤정아, 이제 그만해. 우리도 살아야지. 그러나 저는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숨을 쉬고 있지만 살아있다는 감각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수아의 생일이 다가오면 저는 작은 케이크를 사와 초를 켰습니다. 의자에 수아의 사진을 두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끝내 목이 메어 노래를 이어가지 못하면 남편이 초를 대신 꺼주곤 했습니다. 그는 점점 무표정해졌습니다. 같이 울어주던 시간도 저를 달래주던 마음도 서서히 말라갔습니다.
언젠가부터 남편은 회사 일을 핑계로 집에 늦게 들어왔고 주말이면 혼자 외출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우리는 같은 지붕 아래 살고 있었지만 마음은 서로 다른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 거울을 보았습니다. 주름이 늘어나고 눈밑이 꺼진 제 얼굴을 보면 수아 엄마로서의 나는 어디로 갔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저를 마주칠 때마다 어색하게 웃으며 힘내요라고 말했습니다. 이웃들은 조심스럽게 수군거렸습니다. 불쌍한 사람, 그 말은 동정처럼 들렸지만 제게는 칼날처럼 아팠습니다. 친정 부모조차 제게 말했습니다. 윤정아, 이제 놓아줘야지. 그 아이도 하늘에서 엄마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원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절규했습니다. 아니, 아직 아니야. 나는 아직 아이를 놓을 수 없어. 저는 수아의 물건들을 단 하나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작아진 신발, 늘어난 옷, 작은 곰 인형. 그 모든 것이 제게는 수아의 체온이 남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집안은 시간이 멈춘 듯 그대로였습니다. 옷장문을 열면 불길에 쓰러진 그날로 시간이 돌아간 듯 했습니다. 저는 스스로도 알았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에 매달려야만 제가 여전히 엄마로 남아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사이는 결국 깊은 균열로 이어졌습니다. 어떤 날은 남편이 술에 취해 소리쳤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수아는 돌아오지 않아. 제발 정신 좀 차려. 그의 절규는 제 마음을 찢었지만 동시에 저를 더 깊이 고립시켰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을 흘리며 등을 돌렸습니다. 결국 남편은 소파에 쓰러져 잠이 들었고 저는 그 옆에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세월이 8년, 9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수아가 살아있었다면 초등학교에 다니며 친구들과 뛰어놀 나이였습니다. 학교 앞을 지나칠 때마다 같은 또래 아이들이 깔깔 웃는 모습을 보면 제 가슴은 미어졌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 아이들을 한참 바라보다가 겨우 눈물을 닦고 돌아서곤 했습니다. 회사에도 다시 적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항상 머릿속에는 수아의 모습이 겹쳤습니다. 문득문득 들려오는 아이들 웃음소리 혹은 우는 소리가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밤마다 저는 자장가를 흥얼거렸습니다. 별아, 별아, 엄마가 옆에 있어. 이 노래는 수아가 태어난 날부터 제가 매일 불러주던 노래였습니다. 아이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잠들 때까지 제 입술에서 떠나지 않았던 멜로디. 수아가 떠난 후에도 저는 여전히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불러야만 했습니다. 노래를 부르면 수아가 어딘가에서 제 목소리를 듣고 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사람들은 제게 새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어떤 이는 새로운 아이를 낳으라고까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은 제 심장을 찢어놓았습니다. 수아는 대체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단 하나뿐인 제 딸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갔습니다. 껍데기처럼 출근하고, 껍데기처럼 사람들과 대화하고, 껍데기처럼 집에 돌아와 잠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살아있지만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이었습니다. 계산대를 빠져나오는데 장난감 매대 앞에서 한 여자아이가 발을 동동 구르며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사줘! 사줘! 떼쓰는 흔한 풍경이라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아이 엄마가 다급하게 달래다 못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만해, 당장 그만. 그건 이미 집에 있는 거잖아. 아이는 울음을 멈추더니 작은 목소리로 흥얼거렸습니다. 별아, 별아, 엄마가 옆에 있어. 그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지며 쿵 소리를 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 향했지만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익숙한 노래, 너무나도 제 가슴을 찌르는 멜로디. 그것은 제가 수아에게만 불러주던 우리 둘만의 자장가였습니다. 저는 숨이 막혀 천천히 아이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걸음이 떨렸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제 귀에는 오직 그 노래만 울리고 있었습니다.
9년 동안 한 번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을 노래가 지금 이곳에서 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똑바로 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이 엄마가 소리쳤습니다. 그 노래는 왜 계속 부르는 거야? 그만 가자. 그 순간 계산대 앞의 소음도, 카트가 바닥을 구르는 소리도, 아이들의 웃음도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눈과 귀를 사로잡은 것은 오직 한 가지, 아이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그 멜로디였습니다. 별아, 별아, 엄마가 옆에 있어.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눈물이 눈가에 맺히며 시야가 흐려졌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9년 전 불길 속에서 사라진 제 아이 수아에게만 불러주었던 그 노래. 제 존재의 이유였던 자장가가 낯선 아이의 목소리로 흘러나온 것입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장바구니를 바닥에 떨어뜨린 것도 몰랐습니다. 발이 떨리고 다리가 무거워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장난감 상자를 꼭 쥔 채 엄마로 보이는 여자의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아이의 얼굴을 제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오른쪽 뺨에서 턱선까지 이어지는 큰 화상 자국. 붉고 거친 흉터가 어린 얼굴의 반을 덮고 있었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다시 멎는 듯 했습니다. 수아, 제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흘러나온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곧 스스로를 붙잡았습니다. 아니, 저 아이가 수아일 리 없어. 하지만 왜 하필 저 자장가를, 왜 얼굴의 흉터마저 불길 속에 남겨둔 수아의 모습과 겹쳐지는 걸까? 저는 아이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 했습니다. 그 작은 손을 붙잡고 너 어디서 그 노래를 배웠니? 이름이 뭐니? 라고 묻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불과 몇 걸음 앞으로 나서자 그 옆에 여자가 제 시선을 의식한 듯 아이를 곁눈질하더니 곧 아이의 손을 세게 잡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제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경계심과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이끌고 황급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처음엔 천천히, 그러나 곧 거의 달리다시피 마트 출입구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아이는 작은 발로 따라가느라 헉헉거리면서도 장난감 상자를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드디어 제 입에서 소리가 터져나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이와 여자는 순식간에 인파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마치 꿈에서 깬 사람처럼 허둥지둥 출구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밖은 이미 저녁장을 마치고 나가는 사람들로 붐벼 있었고 수많은 차들과 인파 속에서 그들을 찾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두리번거리며 사람들을 붙잡아 물었습니다. 혹시 방금 어린 여자아이와 여자가 급히 나가는 거 보셨어요? 그러나 모두들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숨이 막혀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와 차 안에 앉았습니다. 두 손이 떨려 시동조차 걸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틀림없어 그건 수아야. 화상 자국 그리고 자장가 우연일 리 없어. 세상 어디에도 그 노래를 아는 사람은 없어. 그 아이는 수아야.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나 오늘 수아를 봤어. 진짜야. 수아가 살아있어. 제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윤정아, 제발 이제 그만해. 그 아이는 9년 전 그 물 속에서. 아니야. 내 눈으로 봤다고. 자장가를 불렀어. 내가 만든 노래야. 수아가 아니면 부를 수 없어.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윤정아, 내가 너무 힘드니까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착각이야. 정신과 다시 다니자. 나도 내가 이렇게 무너지는 거 못 보겠어. 그의 말은 제 심장을 도려내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귀에는 그 노래가 들렸습니다. 얼굴에 남은 화상 흉터와 아이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뒤 저는 친정 부모에게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 수아가 살아있는 것 같아. 나 봤어. 정말이야. 어머니는 제 손을 붙잡고 울먹였습니다. 윤정아, 내가 아직 그 아이를 잊지 못한 건 알지만 제발 이젠 그만해. 내 인생이 망가지잖아. 아버지는 무겁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연민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회사 동료들에게도 말해보았지만 반응은 같았습니다. 윤정 씨 아직 힘든 거 알아요. 근데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 순간 모두가 제 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저를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해도 저는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아이가 부르는 그 노래, 얼굴에 남은 불길의 흔적. 그건 우연일 수 없습니다. 밤마다 저는 수아의 방에 들어가 그때처럼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텅 빈 침대와 낡은 곰 인형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수아야, 엄마가 곧 널 찾을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도 괜찮아. 엄마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제 가슴은 오히려 불타올랐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남편도 부모도 세상 누구도 믿어주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내가 직접 내 두 눈으로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그 아이가 내 딸임을 세상에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다시 불길 속으로 던져진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냉정하게 정신과 상담을 다시 받아보자고 했고, 부모는 더 이상 그 얘기를 꺼내지 말라며 눈을 피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대화 중에 수아 이야기가 나오기만 하면 서둘러 다른 주제를 꺼냈습니다. 결국 제 곁에는 누구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귀가 들은 것은 착각이 아니었고 내 눈이 본 것은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 얼굴을 덮은 화상 자국,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둘만의 자장가. 이 세 가지는 절대로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마트를 다시 찾았습니다. 퇴근 후 혹은 주말이면 그 매장 안을 천천히 돌았습니다. 장난감 코너 앞에서 서성였고 계산대 근처에서 아이의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 아이와 여자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실망은 깊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다시 나타날까 하는 마음으로 마트 앞 벤치에서 한참을 앉아 사람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이 근처에 사는 초등학교 저학년쯤 된 여자아이 본 적 없으세요? 얼굴에 화상 자국이 큰 아이요. 직원은 잠시 제 얼굴을 살펴보더니 난처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건 잘 모르겠네요. 손님 워낙 사람들이 많이 오가니까요. 집으로 돌아오자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 말을 꺼냈습니다. 윤정아, 제발 좀 그만해. 너 요즘 계속 마트만 쫓아다니잖아. 여보, 내가 잘못 본 게 아니야. 분명히 수아였어. 자장가를 불렀다고. 우리만 아는 노래야. 남편은 얼굴을 찡그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내 착각이야. 내가 너무 그리워하니까 그런 환청이 들린 거야. 아니야. 환청이 아니야. 내가 직접 들었다고. 제 목소리는 떨렸고 남편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밤이 되면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불길 속에서 울던 수아와 마트에서 봤던 화상 자국이 있는 아이가 겹쳐졌습니다. 왜 나를 알아보지 못했을까? 2살이었으니까 엄마를 기억할 텐데 혹시 너무 큰 충격 때문에 그날의 기억을 스스로 지워버린 건 아닐까?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그럴 수 있어. 트라우마 때문에 기억이 흐릿해진 걸 거야. 그래서 날 낯설어한 거야. 저는 점점 행동 반경을 넓혔습니다. 마트 주변 동네를 돌았고 버스 정류장에서 아이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근처 놀이터 벤치에 앉아 저학년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지켜보며 혹시나 화상 자국이 보이지 않을까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러던 어느 아침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늦가을의 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는 날 아이들이 335 교문을 향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무리 속에서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왼쪽 뺨에서 턱까지 이어지는 커다란 흉터, 낯설지만 잊을 수 없는 얼굴.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수아, 제 입에서 이름이 터져나왔지만 바람에 섞여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아이 곁에는 그날 마트에서 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주위를 경계하는 듯한 눈빛으로 교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제 다리는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간신히 버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속으로 외쳤습니다. 이제 확실하다. 내 딸은 살아있다. 그리고 저 여자는 내 아이를 빼앗아간 사람이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같이 학교 앞에 섰습니다. 그날 오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종이 울리자 교문 안에서 아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곧바로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얼굴 한쪽을 덮은 깊은 흉터, 그러나 제 심장 깊은 곳에서 저 아이가 내 딸 수아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아이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결국 터져나왔습니다. 수아? 아이는 순간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동그란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서 있던 여자가 아이의 손을 꽉 움켜쥐며 곧장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아이를 자기 쪽으로 바짝 당겨 붙였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다급히 외쳤습니다. 저 아이 이름이 뭐예요? 여자의 눈빛은 차갑게 번뜩였습니다. 대답 대신 아이를 재촉하며 발걸음을 빨리 옮겼습니다. 저는 그 뒤를 몇 걸음 쫓아갔지만 그 순간 다른 학부모의 목소리가 제 귀에 꽂혔습니다. 선영 씨, 같이 가요. 그 여자는 짧게 손을 흔들며 답했지만 저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선영, 그래, 그게 당신 이름이구나. 아이와 여자가 교문을 벗어나 차로 향하는 동안 저는 필사적으로 다가가려 했습니다. 저 아이 제 딸이에요. 제발 잠깐만 얘기해요. 제 목소리가 높아지자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몰렸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눈살을 찌푸리며 제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애 있는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되죠. 또 다른 이는 핸드폰을 들며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예전에 정신과 다녔다던데. 저는 두 눈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제 쪽을 돌아보며 아주 잠깐이나마 눈을 마주쳤기 때문입니다. 그 눈빛 속에 낯선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혼란스러운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결국 여자는 아이를 데리고 서둘러 차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고 차가 움직이자 제 다리는 힘을 잃고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제 입술에서는 떨리는 속삭임이 흘러나왔습니다. 맞아, 그 아이는 수아야.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도 난 알아.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자 남편이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정아, 학교 앞에서 또 무슨 짓을 한 거야? 사람들이 전화까지 했다. 제발 그만 좀 해. 여보, 나만 아는 게 아니야. 오늘 분명히 봤어. 그 아이가 자장가에 반응했다고. 그리고 이름도 알았어. 그 여자는 선영이야. 도대체 어디까지 갈 거야? 너 정말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는 걸 몰라. 남편은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어둡게 가라앉은 거실 한가운데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제 안의 목소리는 오히려 더 뚜렷했습니다. 좋아. 이제 이름도 알았어. 더는 막연한 추측이 아니야. 내가 반드시 밝혀낼 거야. 그 아이가 내 딸이라는 걸. 그 여자의 동선을 따라 계속 움직였습니다. 선영은 익숙하게 문을 열고 들어가 라떼를 주문했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중년 여자가 제 시선을 따라 창가에 앉은 선영을 보고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 몇 년 전 갑자기 이사 왔잖아. 그전에는 얼굴도 못 봤는데. 저는 고개를 돌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제쯤 이사 온 건가요? 글쎄 한 7, 8년 됐을 거예요. 남편이랑 아이랑 같이. 그 대답에 제 손끝이 떨렸습니다. 수아가 사라진 시기와 정확히 겹쳤기 때문입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노트를 꺼냈습니다. 오전 8시 40분 슈퍼. 점원과 대화. 선영이라는 이름 확인. 오후 일시 카페 방문.
하루 동안의 기록을 차근차근 적어 내려갔습니다. 잠시 후 창밖을 보니 선영이 사는 방향의 골목 불빛이 아른거렸습니다. 그곳 창문 뒤에 내 아이가 있다는 생각에 손끝이 저려왔습니다. 선영의 이름을 알게 된 이후 제 발걸음은 더 집요해졌습니다. 이제 막연히 아이를 찾아 헤매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선영의 일상을 따라가면 반드시 단서를 잡을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그날도 아침 일찍 학교 앞에 나갔습니다. 아이들이 교문으로 몰려드는 시간, 선영은 늘 그렇듯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나타났습니다. 저는 모자를 눌러쓰고 거리를 유지하며 뒤따랐습니다. 아이가 교문 안으로 들어가자 선영은 곧장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주택가였습니다. 좁은 골목 끝, 회색 담벼락이 둘러진 작은 2층 집. 그녀가 열쇠를 꺼내 문을 여는 순간 제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저 집이구나. 저는 모퉁이에 숨어 집을 지켜봤습니다. 창문에는 하얀 커튼이 드리워져 안쪽을 들여다볼 수 없었지만 그 안에 아이가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그 집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선영이 집을 나서는 시간, 장을 보는 경로, 아이가 돌아오는 시각,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결정적인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일부러 같은 골목을 걷다 선영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저는 모르는 사람인 척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순간적으로 저를 알아본 듯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서둘러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가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진 후 저는 그 집 앞에 다가갔습니다. 뭐 하세요?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옆집 아주머니가 마당에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길을 잘못 들어서. 아주머니는 제 눈치를 보더니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그 집에 관심 있어요? 저 집 사람들 말이 많아요. 말이 많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주머니는 빨래를 걸며 낮은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원래 이 동네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갑자기 이사 와서 동네 사람들하고도 잘 어울리지 않고 애는 있는데 부모랑은 영 낯설어 보인다고들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아주머니는 더는 말을 하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갔지만 이미 충분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수첩을 펴고 모든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날짜별로 시간과 장소, 선영의 행동, 주변 사람들의 증언까지 그 안에서 하나의 선명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로 했습니다. 선영이 아이를 데리고 나올 때 일부러 같은 길을 택해 뒤따랐습니다. 아이가 발길을 멈추고 떡볶이 가게 간판을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나 저거 먹고 싶어. 선영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안 돼. 빨리 가자. 저는 순간 용기를 냈습니다. 혹시 이 근처에 사세요? 선영은 흠칫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얼굴을 확인한 순간 그녀의 표정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또 당신이군요. 저 죄송해요. 그냥 아이가 제 딸이랑 너무 닮아서.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더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뭐예요? 그 여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아이를 강하게 끌어당기며 매섭게 말했습니다. 경고할게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손을 잡고 황급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지만 선영이 손을 세게 끌어당기자 곧 시선을 떼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꽂혔습니다. 누군가는 속삭였고 누군가는 노골적으로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 또래 엄마 괴롭힌다더니 하는 말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결국 폭발했습니다. 윤정아,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게 수아를 되찾는 길이라고 생각해? 사람들이 다 당신 미쳤다고 해. 미쳤어도 좋아. 내가 포기하면 수아는 영영 돌아오지 못해. 제발 나 좀 믿어줘. 믿을 수가 없어. 증거가 없잖아. 그냥 내 집착일 뿐이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앞이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증거가 필요하다. 부정할 수 없는 결정적 증거. 그걸 찾아내지 않으면 아무도 날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 며칠 뒤 저는 다시 그 집 앞에 섰습니다. 어둑해진 저녁, 창문 사이로 아이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아이는 책상에 앉아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창문에 다가간 순간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희미했지만 분명히 그 노래였습니다. 별아, 별아, 빛나는 별아, 엄마가 옆에 있어. 저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며 무릎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무도 몰라도 괜찮았습니다. 내 귀는 확실히 들었습니다. 그 노래, 우리 둘만의 자장가. 이제 더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윤정은 하루에도 몇 번씩 선영의 집 앞을 서성이곤 했습니다. 골목 모퉁이에 숨어 커튼이 드리워진 창문 너머로 그림자가 움직이는 걸 바라보며 매 순간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그러나 늘 사람들의 시선과 두려움이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만약 들키면 끝장이야 하지만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어. 그날 윤정은 결심했습니다. 선영이 장바구니를 들고 홀로 집을 나서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보통이라면 늘 아이를 동반하던 그녀가 오늘은 혼자였습니다. 윤정은 온몸이 굳어버린 듯 했지만 곧 이성을 되찾았습니다. 지금뿐이야. 그녀는 조심스럽게 담장에 손을 얹었습니다. 바짝 긴장한 채 몸을 기울여 마치 도둑처럼 주변을 확인했습니다. 인기척은 없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울려 귓가가 먹먹해졌습니다. 담장을 넘자 낯선 정원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빨래가 바람에 흔들리고 장난감 인라인 스케이트와 분홍 자전거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윤정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건 분명 수아 거야. 우리 수아가 이렇게 컸구나. 하지만 지금은 눈물 흘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현관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레 손잡이를 돌리자 삐걱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그녀는 숨을 죽인 채 발을 들였습니다. 거실은 따뜻한 공기와 생활의 냄새로 가득했지만 윤정에게는 낯선 긴장과 차가운 서늘함으로 다가왔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한쪽 얼굴이 화상 흉터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윤정이 기억하는 눈매와 입술선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윤정은 무릎이 주저앉을 듯 했지만 다시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직은 증거가 필요해. 그녀는 서둘러 아이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 안에는 색칠놀이 책과 색연필이 흩어져 있었고 벽에는 별과 달 그림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그 별 모양들은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녀가 아기였던 수아에게 불러주던 자장가의 가사와 겹쳤습니다. 윤정은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서랍을 열자 작은 인형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건 오래전 리조트 여행 때 윤정이 수아에게 사주었던 토끼 인형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귀 부분에는 누군가 이로 물어뜯은 흔적까지 있었습니다. 윤정은 목구멍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철컥 현관에서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정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벌써 선영이 돌아왔어? 심장이 멎을 듯 했습니다. 발자국이 가까워지자 그녀는 숨을 죽이고 몸을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들려온 목소리는 뜻밖에도 어린아이의 것이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윤정의 시선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책가방을 맨 수아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학원에 가 있어야 할 시간에 아이는 무슨 이유에선지 집으로 곧장 들어온 것입니다. 수아는 거실로 들어서다 낯선 윤정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누구세요? 책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윤정은 반사적으로 다가서려 했지만 수아는 곧장 방으로 달려들어가 문을 잠궈버렸습니다. 철컥 잠금장치 소리가 윤정의 귀를 찢듯 울렸습니다. 윤정은 두 손을 방문에 얹고 간절히 속삭였습니다. 수아야, 엄마야. 엄마가 왔어. 겁내지 마. 방 안에서는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목이 메인 채로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너 어릴 때 내가 매일 불러주던 노래 기억나? 별아, 별아, 엄마가 옆에 있어. 윤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장가를 흥얼거렸습니다. 낮고 간절하며 떨리는 음성이 집안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짧은 정적, 그리고 문 안쪽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노래 왜 하세요? 윤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우리 집에서는 아무도 몰라요. 엄마도 그런 노래 불러준 적 없어요. 윤정은 눈물이 쏟아지며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목소리는 더 떨렸습니다. 그건 내가 불러줬으니까 내 진짜 엄마인 내가. 아이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두려움과 혼란, 그리고 어딘가 낯익은 그리움이 섞인 숨소리였습니다. 윤정은 애타는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너 아플 때마다 잠 못 잘 때마다 내가 불러줬어. 내가 엄마 찾으며 울던 밤마다 이 노래로 잠들었잖아. 긴 침묵. 그리고 문틈 아래로 작은 손이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도자기 머그컵이었습니다. 귀퉁이에 아이가 붙여놓은 캐릭터 스티커가 삐죽이 벗겨져 있었고 손잡이에는 작은 금이 가 있었습니다. 검사해보세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라면 알 수 있잖아요. 윤정은 떨리는 손으로 머그컵을 받아들었습니다. 아직 아이의 체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가슴에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고마워, 수아야. 엄마가 꼭 확인할게. 널 되찾을 거야. 그 순간 현관에서 다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성인 여자의 발소리였습니다. 선영이 돌아온 것입니다. 윤정은 재빨리 머그컵을 재킷 안에 숨기고 문틈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수아야, 기다려. 엄마가 반드시 돌아올게. 그녀는 창문을 열고 몸을 날렸습니다. 팔꿈치와 무릎이 긁히는 아픔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마당을 넘어 골목으로 달려나가며 재킷 안의 머그컵이 바스락거리며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집착이 아니었습니다. 윤정이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진실의 열쇠였습니다. 윤정은 집으로 돌아와 머그컵을 꺼내 놓았습니다. 하얀 도자기 표면에는 작은 금이 가 있었고 손잡이에는 아이가 붙여놓은 스티커가 삐죽 벗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그 흔적을 쓰다듬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건 내 딸이 매일 쓰던 컵이야. 분명해. 곧바로 윤정은 한 사설 유전자 분석 기관을 찾았습니다. 내 제 아이인지 확인해 주세요. 그녀는 두 손을 모아 꼭 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긴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정은 봉투를 들고 심장이 터질 듯 떨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종이 위에 굵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전자 일치율 99.98% 침모로 확인됨. 윤정은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온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가 다시 세워지는 듯 했습니다. 수아야, 내 딸, 내 수아.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세상에 드러낼 것인가가 문제였습니다. 선영은 결코 순순히 물러날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윤정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성급히 움직였다가는 아이에게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어요. 윤정은 두 손을 떨며 부르짖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 딸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유괴범과 함께 있다고요. 하지만 경찰은 무심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법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정의 절망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직접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윤정은 다시 선영의 집 근처로 갔습니다. 골목길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그녀는 봉투를 꺼내들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선영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놀람과 동시에 차갑게 굳었습니다. 당신 또 왔군요. 윤정은 종이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어. 이건 DNA 검사 결과야. 수아는 내 딸이야. 선영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미친 여자 같으니라고.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꺼져. 윤정은 문틈에 발을 들이밀었습니다. 그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렇게 훔쳐갔어? 네가 키울 자격 있어? 말다툼이 거세지자 안에서 수아의 목소리가 떨리며 들려왔습니다. 엄마? 윤정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수아야, 엄마야, 진짜 엄마야. 그러나 선영은 얼굴이 일그러지며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이 집에서 나가. 순간 골목길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의 수군거림, 경계하는 눈빛이 윤정을 더욱 압박했습니다. 선영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보셨죠? 이 여자가 날 스토킹하고 있어요. 경찰 부르기 전에 꺼지라고 했는데도 이러고 있네요. 윤정은 주변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는 것을 느끼며 차가운 절망에 휩싸였습니다. 손에 쥔 검사 결과지는 바람에 흔들렸고 그녀는 오히려 미친 여자처럼 보이는 상황에 놓여버린 것입니다. 그날 밤 윤정은 집으로 돌아와 흐느끼며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한 줄기 결심이 그녀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증거는 있다. 진실은 내 편이다. 아무리 발뺌해도 결국 드러날 거야. 책상 위에는 머그컵과 DNA 결과지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윤정은 손끝으로 그것들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수아야,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반드시 널 되찾아올 거야. 그 여자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진실은 무너뜨릴 수 없어. 윤정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싸움은 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서류 봉투를 손에 쥔 순간 손끝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표지에는 굵은 글씨로 친모일치 99.98%가 찍혀 있었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결과. 하지만 그 숫자가 오히려 저를 더 흔들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말하는 건 단순한 사실 이상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제 딸은 살아 있었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제 곁에서 빼앗아간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저녁 무렵 남편이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봉투를 꼭 쥐고 있는 걸 보더니 그는 굳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과가 나온 거야? 응. 그 애가 정말 내 딸 수아가 맞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지금 당장 찾으러 가자.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어. 좋아, 지금 우리 딸 바로 찾으러 가자. 선영의 집 앞에 서자 숨이 막혔습니다. 몇 번이고 찾아와 이 집 앞에서 발걸음을 돌렸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제 손에 쥔 봉투가 발걸음을 무겁게도 동시에 단단하게도 만들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발자국 소리가 다가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선영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람과 경계가 동시에 스쳤습니다. 또 무슨 일로 왔어요? 정말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저는 곧장 봉투를 꺼내 그녀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제 거짓말할 수 없을 거예요. DNA 결과입니다. 이 아이는 제 딸 수아입니다. 선영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곧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사설기관 결과 가지고 이러시는 겁니까? 그게 뭐가 증거라고? 원시료 번호까지 있고 서명까지 다 있습니다. 변호사에게도 이미 전달했습니다. 저는 단호히 말을 잘랐습니다. 이제는 당신 입으로 듣고 싶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내 아이를?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선영의 손끝이 문틀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무너져가는 기색이 엇갈렸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녀는 낮고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웃들 다 듣게 하고 싶으십니까? 거실에 들어서자 낯익은 풍경들이 보였습니다. 작은 책상 위에 연필 자국이 남은 공책, 소파 위에 덮여있던 담요, 식탁에 놓인 반쯤 비운 컵. 그 안에서 제 딸이 자라왔다는 사실이 숨막히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봉투를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대답해야 합니다. 변명 말고 사실 그대로. 선영은 의자를 끌어앉았습니다. 두 손을 단단히 모았다가 천천히 풀었습니다. 사실을 듣고 싶다고요? 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숨을 한 번 깊게 들이마시더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기억하시나요? 리조트 카페 앞에서 아이가 음료를 쏟아 울었을 때
제가 닦아주고 안아줬던 거. 순간 제 머릿속이 멈췄습니다. 오래된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리조트에서 수아가 음료를 쏟아 울며 허둥대던 순간 옆에 있던 낯선 여자가 부드럽게 닦아주고 품에 안아주던 모습. 저는 분명 고맙다고 웃으며 인사했었다. 그게 당신이었습니까?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선영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제 손이 떨리며 봉투를 쥐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노린 거였나요? 그때부터 내 딸을. 아니에요. 선영이 날카롭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울림에는 죄책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땐 단지 울던 아이를 달래준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길 속에서 다시 그 아이를 안았을 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의 장면을 똑똑히 떠올렸습니다. 다정한 미소로 제 딸을 안아주던 여자. 그때는 감사했는데 지금은 치가 떨렸습니다. 처음부터 노렸든 아니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제 딸은 내 곁에서 사라졌고 다른 이름으로 자라왔습니다. 저는 낮고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말을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내 아이를 데려갔다는 사실은 그대로니까요. 선영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얼굴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믿든 말든 내 죄는 변하지 않겠죠.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저와 선영의 숨소리만이 교차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복도 쪽에서 작은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의 그림자가 문가에 스쳤습니다. 저는 천천히 돌아서서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수아야. 그 목소리에 방 안의 모든 공기가 흔들렸습니다. 거실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선영은 두 손을 맞잡았다가 풀기를 반복했습니다. 입술을 여러 번 깨물더니 결국 고개를 들어 제 눈을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말씀대로예요. 그날 카페 앞에서 아이를 안아주던 게 바로 저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른 나뭇가지처럼 바스라질 듯 떨렸습니다. 처음엔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저 울던 아이를 달래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화재가 났을 때, 다시 그 아이를 품었을 때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저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노린 게 아니라고요? 하지만 결과는 똑같습니다. 당신은 제 딸을 빼앗아갔습니다. 선영은 순간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불길 속에서 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온몸이 떨리고 숨이 막히는 그 순간에 저는 본능적으로 그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때 느꼈습니다. 마치 제가 엄마가 된 것처럼. 엄마라니요.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건 제 자리였어요. 제 아이였다고요. 선영은 제 절규를 그대로 받아내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압니다. 제 것이 아니었다는 걸. 하지만 그 순간 다시 내놓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몇 년 동안 아이를 가지려 했지만 끝내 안 됐습니다. 그 공허 속에서 그 아이의 손길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분노가 곧 눈물로 번져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그럼 그동안 제 아이는 낯선 이름으로 낯선 엄마 곁에서 자란 겁니까? 제가 딸을 잃고 지옥 속을 헤맬 때 당신은 그 아이를 안고 웃고 있었던 겁니까?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그때 수아를 죽게 했다는 죄책감, 혼자 살아남았다는 죄책감 당신이 합니까? 우리 부부가 그동안 어떻게 견뎌왔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죄라는 걸 모른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가 두려웠습니다. 아이가 커가면서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엄마라고 부를 때마다 저는 그 순간만은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사이에 복도에서 작은 발자국 소리가 또렷하게 다가왔습니다. 수아가 조심스레 거실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 반쪽에 남은 화상 자국이 희미하게 빛에 드러났습니다. 엄마들 왜 싸워요? 아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선영이 손을 내밀어 막았습니다. 이번에는 몸으로 막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힘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아야, 이제 알아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선영이 힘겹게 웃었습니다. 내가 아기였을 때 엄마라고 불렀던 건 알지만 내 진짜 엄마는 여기 계신 분이야. 수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시선이 선영과 저 사이를 오갔습니다. 방금 전까지 엄마라고 불렀던 사람이 스스로 진실을 내놓는 순간 아이의 얼굴은 혼란으로 물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아이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수아야,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정말 많이 찾았어. 너 없이는 하루도 숨을 쉴 수 없었어. 이제는 절대 놓지 않을 거야. 남편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빠야. 아빠 기억나니? 수아야, 정말 미안해. 아이의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엄마! 아빠! 그 한마디에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이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팔이 제 등을 감쌌습니다. 선영은 그 장면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행복하다면 나는 더 바라지 않아. 내가 벌어야 할 죄는 내가 감당할게. 경찰이 문 앞에 도착해 절차를 확인했습니다. 선영은 스스로 손목을 내밀 듯 양팔을 모았습니다. 부탁입니다. 아이 앞에서 수갑은 채우지 말아주세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아이를 향해 속삭였습니다. 행복해라. 그거면 돼. 집 밖으로 나와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지만 제 손바닥 안은 따뜻했습니다. 아이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같이 있는 거지? 그래. 엄마가 옆에 있어. 어디에도 보내지 않아. 그 순간 긴 어둠 같던 세월이 비로소 끝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아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화상 자국으로 달라진 모습, 세월 속에서 변해버린 표정들. 하지만 아무리 바뀌어도 저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제 딸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착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마음은 다릅니다. 엄마는 아이를 압니다. 작은 숨소리, 눈빛 한 줄기, 아주 사소한 습관조차도 그것만으로도 세상 끝에서라도 제 아이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비극 속에서 빼앗겼던 시간이었지만 결국 다시 찾아온 기적.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라지지 않고 엄마의 마음은 어떤 어둠 속에서도 아이를 향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도 잃어버린 무언가를 애타게 찾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반드시 길을 찾아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마음다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또 다른 기적의 다리가 되어줄 것입니다.